네, 안녕하십니까. NH선물 외환 이코노미스트 김승혁입니다. 금번 NH선물 웨비나에 참여해주신 모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근 저희 금융시장에는 상당히 많은 사건이 좀 존재를 했어요. 예를 들어 이제 저번 주 같은 경우에는 비농업 고용 지표가 서프라이즈로 보였고 이제 FOMC, ECB, BOE 등 상당히 많은 통화정책 회의가 진행이 되면서 변동성이 좀 큰 모습들을 연출했습니다. 이러한 변동성을 좀 유발한 사건들과 반영이 되어서 채권시장 면에서도 많은 어떤 흐름의 변화가 있었다라고 판단이 됐고요. 이런 관련된 질문들이 좀 많이 유입이 되면서 저희가 전문가 한 분을 좀 모시게 되었습니다. NH투자증권의 채권전략팀장 강승원 연구원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연구원님 요즘 좀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아무래도 보통 연초가 되면 대개의 경우에는 작년 연말에 계획했던 이제 집행을 하기 때문에 기관에서 사실 저 같은 애널리스트를 많이 불러주시진 않는 시기가 1월인데 아무래도 연초부터 워낙 금리가 급락하고 시장 상황이 급변하다 보니까 워낙 많은 분들이 좀 찾아주세요. 많이 좀 불러주시고 많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그만큼 시장 변동성이 다른 결로, 작년과 좀 다른 결로 굉장히 높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도 하나하나 데이터를 어떻게 해석하냐도 중요하지만 큰 흐름을 어떻게 볼 거냐라는 관점에서 시장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뭐 당연하게 워낙 조금 서프라이즈가 났던 지표들에 대한 이야기도 좀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네, 제가 안 그래도 이번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자료를 받았는데 데이터가 바뀌면 그들의 생각이 바뀐다. 여기서의 그들은 연준이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 맞을까요? 뭐 일단 연준을 포함해서 중앙은행가들의 생각이 바뀔 것 같다라는 말씀이고요.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연준, 특히나 한국은행을 중심으로 중앙은행가들의 생각이 바뀔 것 같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행동이 바뀔 거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제목을 보면서 좀 되게 기대가 되는 약간 제목이었고 좀 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진행을 한번 해주시죠. 네, 자료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데이터가 바뀌면 그들의 생각이 바뀐다라는 제목을 좀 잡아봤고 어떤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냐면 일단은 큰 그림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조금 중요하게 데이터가 어떤 게 바뀌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큰 그림에서 저희가 가져가는 올해 핵심 코어뷰는 뭐냐면 도대체 작년에 어떤 일이 벌어졌길래 작년에 물가가 이리도 급등하고 금리가 급등했을까를 먼저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작년에 사실 저 역시도 그랬고 연준과 하는 ECB, 영란은행 그 어떤 중앙은행가도 작년 물가 급등을 정확하게 예측한 기관은 없습니다. 저도 틀렸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어떤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냐면 왜 그렇게 틀렸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연준이나 중앙은행들이 시장 돌아다니면서 가격을 통계내는 기관이 아니라 모델링을 통해서 물가 전망을 내놓는 기관인데 이 모델 값이 2배 정도 넘게 틀렸으면 저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모델 자체가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모델에 들어가는 인풋 데이터에 문제가 많았겠죠. 애초에 십수년간 모델이 어쨌든 잘 물가를 맞춰왔다라고 한 점을 감안하면 제가 볼 때 작년에 시장이 그토록 힘들었던 이유는 지금까지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데이터에서 문제가 크게 생겼기 때문에 결과가 이상했을 거다라고 봅니다. 모델의 결과값이 너무나 틀렸으면 둘 중에 하나인 거죠. 모델에 틀렸거나 인풋 데이터가 틀렸거나. 저희는 인풋 데이터에 문제가 있었을 거라고 보고요. 어떤 인풋 데이터가 문제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인풋 데이터가 시장을 왜곡시켰냐 이거에 대한 답을 하지 않고서는 또 저희가 과거에 했던 방식대로 시장 전망해 봤자 또 틀릴 수 있잖아요. 결국 지금의 핵심은 작년에 어떤 게 시장을 왜곡시켰지 그 왜곡시킨 재료가 과연 올해에도 유효하냐 유효치 않냐 이거를 저희가 먼저 답해야 될 질문이고 저희가 가져가는 코어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작년에 시장을 왜곡시켰던 재료들이 올해는 없어질 거고 반대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조금 더 자세하게 차트 보면 말씀드리면 지금 보시는 차트가 미국의 총 취업자가 받은 총 실질 임금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미국인들이 일해서 번 돈 있잖아요. 근로소득. 근로소득을 통해서 살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의 총량이에요. 저는 이따가 고용지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애초에 고용시장이 강해서 미국 경제가 강하다는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GDP의 70%가 소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소비 분석을 핵심으로 보고요. 지금까지 저희가 소비 분석을 어떻게 했냐? 돈을 벌어야 쓰죠. 그래서 소비 전망을 위해서 고용시장을 봤던 건데 봐주시면 작년에 일해서 번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과 서비스의 총량이 작년 2월부터 줄었어요. 지금까지 알고 있는 상식대로라면 소비도 줄었어요. 정상이에요. 진짜 고용시장 때문에 미국 경제가 강했다라는 이야기가 말이 안 되는 게 임금 갖고 살 수 있는 물건의 총량이 서비스 총량이 줄었는데 미국 소비가 서프였잖아요. 노동시장이 강해서가 아니라 근로소득 외에 소비의 원천이 작년에 있었다라는 거고요. 노동시장이 강해서가 아니라 노동시장 외적인 요인이 강했기 때문에 작년에 미국 경제가 강했던 거고 물가가 급등했던 겁니다. 그게 뭐냐? 그게 뭐냐가 핵심인 거고 저희는 크게 저축을 봐요. 어찌됐든 작년 6월달 기준으로 연준이 미국이 약 1.7조 달러 정도 초과 저축이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론을 그대로 차용해 보면 작년 연말 기준으로는 약 한 1.2조 달러 초과 저축이 있다고 봐요, 저희는. 자, 그럼 문제가 이런 거죠. 야, 그러면 미국이 1년 동안 쓰는 소비 규모가 1.7조인데 1.2조 달러 초과 저축이 있으면 올해도 저축 대비 소비가 엄청 강하겠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 논리가 맞으려면 1.2조 달러의 초과 저축을 모든 미국인들이 공평하게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죠. 작년 6월달 기준으로요. 저희가 소득 분위별로 저축 규모는 연준만 갖고 있는 데이터라 이거는 연말까지 기준으로 못 추정해 봤는데 대략 저축을 들고 있는 규모가 8대 2였습니다. 소득 상위 50%가 1.7조의 80%를 들고 있고요. 소득 하위 50%가 20%의 초과 저축을 들고 있었어요. 자, 숫자로 말씀드릴게요. 작년 6월 말 기준 소득 하위 50%가 들고 있는 초과 저축은 3,600억 달러였습니다. 그런데요. 작년 하반기에 지출된 초과 저축 규모가 5천억 달러가 넘어요. 작년 상반기만 놓고 보시면 상위 50%는요. 저축권에서 쓰지 않습니다. 하위 50%가 저축권에서 써요. 그 얘기는 아마도 생각건데 소득 하위 50%의 초과 저축은 상당 부분 고갈이 됐을 거다라고 저는 이미 보고 있고요. 실제로 작년 11월 가계조사 서베이를 보시면 전체 가계의 17% 정도는 저축이 없다고 발표합니다. 저는 늦어도 올해 1분기 중에 소득 하위 50%의 초과 저축은 고갈된다 라고 보고 이 소득 하위 50%의 사람들이 전체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30%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쪽 사람들의 소비는 많이 약해질 개연성이 높다. 이미 작년 연말부터 미국 소비가 둔화되는 흐름들이 나타나는데 저희는 이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보는 코어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애초에 작년 미국 경제가 강했던 핵심은 애초부터 고용시장이었다기보다는 고용시장 외적으로 팬데믹 저축이라고 하죠. 엄청난 보조금의 영향이 남아 있었다. 근데 이게 적어도 소득 하위 50%에서는 고갈이 될 거기 때문에 작년에 미국 소비가 비대칭적으로 강했다면 올해 미국 소비는 비대칭적으로 약할 가능성을 저희는 염두에 두고 있고요. 그나마 임금도 보시면
데이터가 바뀌면 생각이 바뀐다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게 존재하냐면 저희가 작년 12월 FOMC 때까지만 하더라도 연준이 굉장히 매파적인 시그널을 보냈는데 왜 그랬나 돌이켜보시면요. 12월 FOMC 들어가기 직전에 연준이 생각했던 가정이 임금이 이런 겁니다. 야, 그래도 초과저축이 빠져도 임금이 가파르게 올라와 버리면 어쨌든 물가 빠질 거니까 실질 임금이 주도해서 소비를 더 빵 띄울 수 있지 않을까? 근데요, 데이터가 바뀌었습니다. 12월 FOMC 직전까지 수정 전궤적을 보시면 마치 12월 FOMC 직전에는 8월 달 저점으로 전월 대비 임금이 9월, 10월, 11월 3개월 연속 쭉 올라가는 흐름이었어요. 심지어 8월 대비 11월이 전월비로 거의 2배 차이니까 연율화 해보면 엄청난 임금 급등이죠. 그런데 이미 1월 초에 발표됐던 12월 지표 그리고 이번에 발표됐던 임금 지표도 보시면 돌이켜보니 임금은 10월 거, 11월 게 내려오면서 안정화되고 있어요. YY로 그려보면 계속 내려갑니다. 반등이 아니라 내려오고 있던 거예요. 그러면 초과저축도 특정 계층에서는 고갈이 될 텐데 임금도 알고 보니 안정화되고 있는 흐름이라면 연준 입장에서는 12월 달에 보였던 것처럼 계속해서 매파적인 흐름을 이어가면서 고용시장을 죽여버리는 거기까지는 안 갈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특히나 실제로 제가 많이 쓰이는 데이터가 아니라 조금 특별한 데이터들을 가져오는 것은 싫어하는데 그럼에도 제가 꼭 갖고 온 게 파월이 작년 기자회견 때 본인이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임금 데이터라고 얘기했던 게 ECI라고 기업의 고용비용 지수입니다. 이게 나는 제일 중요하다라고 실제로 답변을 했었는데 이것도 급락하고 있죠. 그래서 아마도 연준 입장에서는 어떤 고민을 해야 되냐면 드디어 실질 기준금리가 플러스로 돌아섰는데 가계의 초과저축은 특정 계층에서 고갈될 위기가 있고 임금도 생각보다 안정화되는 추이라면 이제부터는 공격적인 인상에 대한 의지를 강력히 피력하기보다는 흔히 말하는 긴축의 효과를 점검하면서 신중한 스탠스를 가져갈 개연성이 저희는 높다고 보고요. 실제로 물가도 조금 같이 봐주시면 소비도 같이 봐주시면 지금 작년 연말에 2달 연속 소매 판매가 2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는데 코로나가 재확산됐던 오미크론 때 정도가 아니면 2달 연속 소비가 이렇게 빠졌던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연준 입장에서는 이제부터는 신중해야 될 때가 왔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제가 당장 지난주 금요일 주말 동안 있었던 고용지표도 똑같아요. 양적 지표는 빅 서프라이즈를 보였지만 임금 데이터는 둔화 흐름이 이어갔고요. 제일 중요한 게 고용 창출 1등 섹터가 레저 섹터입니다. 서비스죠. 놀고 이런데. 작년에 보시면 레저 섹터가 전체 고용에서 고용 창출 1등이었고요. 임금 상승률도 1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1월달 데이터 보시면 고용 창출은 1등이 맞는데 임금 상승률은 꼴찌였어요. 무슨 얘기냐? 고용이 강한다고 해서 임금이 강하게 올라온 건 아니다.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죠. 초과저축이 고갈되고 있는 아쉬운 사람들이 고용시장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임금 안정화는 이어질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흐름에서 소비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하게 보자라는 거를 계속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물가에 대해서도 결국 이겁니다. 파월이 굉장히 클리어하게 물가에 대한 기준을 나눠줬죠. 물가는 크게 3가지다. 재화, 주거비, 서비스. 보시다시피 미국의 근원재화 물가는 이미 21년 초로 돌아갔습니다. 상품 물가는 끝났다고 봐요. 파월도 저희도. 주거비에 대해서는 파월도 똑같은 차트를 쓰죠.
렌트비가 매달 계약을 경신하는 게 아니다 보니 월세라는 게 1년 정도 시차가 있더라. 지금 미국 물가에서 렌트비 급등은 1년 전 숫자고요. 신규 계약 기준으로는 지금 11개월째 빠지고 있습니다. 올해 2월부터는 주거비도 안정화될 거다. 제일 중요한 게 서비스 물가인데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초과저축이 특정 계층에서 고갈되고 있다. 임금도 안정화되고 있으니 소비가 정상화될 거다. 서비스 물가도 저희는 안정화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소매 판매뿐만 아니라 그래서 11월, 12월에 여기 보시면은 가장 대표적인 대면 서비스, 식품 서비스나 주점, 저희로 따지면 이제 저녁에 뭐 술 한잔하고 이런 건데 이런 것도 연말인데도 불구하고 11월달, 12월달 미국에서 2개월 연속 전월비로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도 미국의 서비스 소비도 정상화되는 흐름 아니겠는가. 그러면 연준 입장에서는 굳이 여기서 보시면은 드디어 미국이 2월달에 금리를 올려서 근원 물가 기준으로는 실질 금리가 플러스가 됐고요. 3월 달에는 PC 기준으로도 플러스가 되고 근원 CPI 기준으로도 이제 아마 이게 내려올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어서 플러스가 됩니다. 그래서 실질 기준금리가 플러스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연준도 이제는 신중해야 될 때라는 생각이고요. 저희는 3월 달 FOMC에서 추가로 25bp 금리를 올리고 나서는 금리 인상 효과를 점검하는 시간을 갖게 될 거다. 올해 미국 기준금리가 5%에서 마무리, 연내 기준금리 동결을 보고 있다라 말씀드리고, 그럼 여기서 의미가 어디서 가져가야 되시냐면, 그러면 한국은 어떨까? 미국의 금리 인상이 끝나고 있고 미국의 연준이 신중해지면 과연 한국은행의 스탠스는 어떻게 바뀔까인데, 제가 제일 강조드리는 게 이 차트예요. 뭐냐면 저희 같은 매크로쟁이들이 갖고 가는 원칙 중에 하나가 자본이 자유롭게 이동하는 나라에서는 금리 정책과 환율 정책 중에 하나를 포기하거나 적어도 우선순위를 정해야 된다는 건데, 작년 6월 달에 총재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한국은행이 연준으로부터는 독립되어 있지 않다. 그건 너무나도 명확하게 지금은 환율 정책이 우선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신 거고요. 왜 작년 11월 때부터 한국 금리가 꺾였냐? 그때 외환 시장이 개선됐고요. 연준 기계적으로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라는 콜을 주셨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11월부터는 환율 정책이 아니라 금리 정책, 즉 한국의 경제와 한국의 물가를 보겠다라는 이야기잖아요. 되게 중요한 인사이트가 뭐냐면, 야, 그러면 작년 금리 인상의 대부분이 환율 때문이라면 이미 한국의 기준금리가 한국 경제의 체력보다 훨씬 높을 가능성이 있죠. 최근에 보시면 한국의 10년 금리랑 기준금리 역전폭이 벌써 한 30bp가 넘죠. 오늘 많이 올라서 한 20bp 정도? 그러면 과거에는 기준금리랑 10년이 역전되는 게 인하 사이클도 역전됐으니까 지금 10년 너무 낮지 않아? 이런 질문들 많이 주시는데, 저는 반대로 지금 제목이 답을 가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우리나라 채권금리가 전례 없이 낮다가 아니라 작년에 있었던 우리나라 인상 사이클이 오히려 전례 없는 인상 사이클이었기 때문에 부작용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결과값이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작년에 금리 올릴 때 과거에 갖고 있었던 스프레드가 다 틀렸어요. 물가가 그렇게 나온 적이 처음이니까. 반대로 말하면 그것에 대한 후과를 올해 받을 때 과거에 저희가 적용했던 스프레드를 똑같이 적용하면 틀릴 거라고 봐요. 왜 그러냐? 지금 보시는 게 뭐냐면 한국은행이 통계청 기준으로 한국이요. 지금까지 이제 경기 순환 사이클을 통계청이 결정합니다. 한국은행이 결정하지 않아요. 공식적으로 한국의 경기 사이클을 결정하는 건 통계청인데, 현재 한은법이 개정돼서 지금의 통화정책 수단을 갖게 된 게 2003년부터거든요. 그거 전후로 해서 한국이 총 6번의 경기 순환기를 겪어요. 자, 근데 보시면 한국 경제가 위축기에 진입하고 나서
한은의 통화 정책이 어땠냐 보니까 진짜 기가 막히게 위축기 진입하자마자 동결 사이클로 들어간 적도 있었고, 흔히 말하는 확인 사살이라고 하죠. 한 번 정도 금리를 더 올리고 했습니다. 위축기 들어가고 나서도. 미국 때문일 수도 있고, 흔히 말하는 경기 고점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우니 약간의 실기일 수도 있겠죠. 근데 이번 사이클은 어떻죠? 연준이 강제한 금리 인상 때문에 경기 위축기 진입하고 나서 100bp의 금리 인상이 있었습니다. 위축기에 진입하고 나서 100bp 금리를 올려본 적이 한은도 처음이고요. 정부도 처음이고요. 정확히 말하면 가계와 기업과 같은 민간, 그러니까 투자자가 아니라 저희 같은 가계와 기업도 처음 겪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떤 말씀 드리냐면, 최근에 IMF가 글로벌 성장 전망치를 다 올리면서 한국만 오히려 하향 조정을 했잖아요. 뭐 말자는 리세션, 미국은 그럴 수 있다, 침체가 미뤄질 수 있다라고 하지만 저는 한국에 대해서는 침체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라는 생각이고요. 왜 그러냐면 한국 경제 침체는 그동안 언제나 수출 침체였는데, 수출은 당연히 안 좋은 거 다 아실 거고, 위축기 들어가고 나서 금리를 워낙 올리다 보니 어떤 일이 같이 이번에 벌어지냐. 지금 보시면 저희가 그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비중 가지고 그 신규 취급액 금리, 잔액 기준 금리를 합성해서 가중평균에서 대출금리를 추정했고요. 그걸 이제 때려보면 올해 가계가 내야 되는 이자 비용이 작년보다 한 30조 늘어요. 추경 규모보다 높죠. 기업 대출 이자 비용도 한 30조 늡니다. 가계와 기업만 합쳐도 이자 비용이 60조예요. 추경을 얼마를 하든 비용 처리되는 비용이 이렇게 높으면 어떤 이야기냐면, 지금까지 한국 경제 침체는 수출 기업의 침체였다면 이번에는 가계와 기업 투자까지도 상당히 좀 위축될 수 있는 침체의 성격이다 라는 거고, 잘 아시겠지만 부동산 관련 이슈가 이런 것들을 좀 더 부채질할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경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조금 작년 미국의 인상 사이클의 후과를 저희가 겪고 있다는 거고, 특히나 최근에 캐나다가 보내온 신호라고 썼는데, 제가 작년부터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글로벌 국가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금리 인상의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는 국가, 신호가 나타나고 있는 국가, 아직 신호도 안 나타난 국가인데, 가시화되고 있는 국가가 캐나다, 한국, 노르웨이 이런 나라들이에요. 얘네들이 왜 나타나고 있냐? 변동금리 비중 높고요. 가계의 부동산 자산 집중도가 높습니다. 이런 애들의 최근 특징이 드디어 동결을 공식적으로 콜해요. 캐나다가 1월 달에 드디어 깜짝 금리 동결을 이야기를 했는데, 얘네들도 어쨌든 물가 빠지고 코어는 천천히 빠지고 있는데 서비스 소비도 많이 빠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실업률도 낮고, 하지만 이제부터는 금리 인상 효과를 점검할 때야 라고 하면서 동결의 신호를 보냈습니다. 공식적으로 성명서에 time to pause라고 적어버렸어요. 저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변동금리 비중이 높고 가계의 부동산 자산 집중도가 높은 국가는 인상을 오래 못 버틴다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고요. 결국 캐나다가 보내온 신호와 한국 경기의 이번엔 특별한 경기 침체의 성격, 민간의 침체도 심할 거다라는 이야기까지 감안하면 한국도 이미 금리 인상 끝났다. 2월 달에 금리 동결을 보고 있고, 저희는 늦어도 올해 4분기에는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로 선회할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야, 근데 물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부담스럽지 않냐? 관리 물가가 올라오면서 최근에 뭐 난방비 관련 이야기가 많죠. 근데 저는 어떤 말씀 드리냐면, 한국 물가는 아직 반영치 않은 게 있습니다. 전세 가격 하락이에요. 예를 들어 스몰캡 기업이 시총이 2배, 3배 가도요, 전자랑 하이닉스가 한 3, 4% 정도 빠지면 그 전체 지수는 빠지는 것처럼 물가도 비중이 큰 애들이 움직이는 게 핵심인데요. 보시다시피 전기료는 1.7%밖에 안 되는데 전세가 단일 종목으로는 거의 5%, 월세랑 합치면 한 10%,
공동주택까지 합치면 한 12% 돼요. 그러니까 주택 관련된 비용이 중요한데 아쉽게 월세는 더 이상 KB에서 안 내주고 있어서 KB로 주택 전세만 봐주시면 시장 가격 지수랑 통계청이 발표하는 CPI 바스켓 내 전세 가격 지수랑 한 5개월 정도 시차가 있습니다. 지금 당연한 이야기지만 3개월 연속 전세 가격 지수가 마이너스고요. 오히려 하락폭을 키우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저희가 막 한 11월부터 전세 가격 급락한다, 역전세, 역월세 얘기 나오고 있는데 이게 아직 우리나라 CPI의 바스켓에 반영이 안 됐어요. 올해 한 5월, 6월쯤 되면 전세 가격 급락한 게 드디어 CPI에 반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생각건데 우리나라 물가도 2분기에 MOM 기준으로는 좀 안정화될 개연성이 훨씬 높다. 라는 거고요. 어쨌든 에너지 가격 하락하는 부분들이 시차를 두고 반영이 될 거라서 뭐 잘 아시겠지만 1월달 관리 물가 상승 때문에 1월 물가가 좀 올라온 건 맞지만 시장이 그것을 메인으로 보고 있는 것 같지 않다. 저는 전세가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거기다가 뭐 작년에는 워낙 서비스 물가에 대한 고민도 있으셨죠. 이창용 총재도 소비가 좋아서 물가가 센 것 같은데 라는 말씀들을 주셨는데 다행히 4분기에 소비 기여도가 3개 분기 만에 마이너스를 갔고 제가 아까 미국에서 작년 11월, 12월 2개월 연속 주점과 식품 서비스가 전월비로 마이너스로 갔다. 대변 서비스의 꽃들에서 소비가 약화되고 있다라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음식업, 주점업 판매 지수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코로나 확산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연말에 빠지더라. 서비스 물가를 걱정할 때는 아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쉽게 말씀드리면 미국이 감기에 걸리면 한국 몸살 걸린다 이런 말이 있는데 미국은 그나마 오래 버티겠지만 한국은 버티기 좀 어렵다. 근데 금리를 변동금리가 높은 나라가 이렇게 올려놨으니 그 후가가 있을 것이고 완화가 아니라 적어도 중립까지는 가야 되기 때문에 올해 인하를 보이는 것이 저희가 볼 때는 그리 과한 콜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는 이미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은 끝났다. 늦어도 올해 4분기에는 금리 인하를 할 거고 지금 시장금리가 기준금리 대비 너무 낮아 보이나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시장금리가 낮을 가능성보다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한국 경제, 한국 물가의 체력보다 높을 가능성이 오히려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서요. 올해 4분기에 한 차례 금리 인하 단행은 피할 수 없을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가 준비한 자료를 마감을 했고요. 관련돼서 질의 있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제가 듣다 보니까 이제 궁금한 점이 몇 가지가 좀 생겼는데, 우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민호업 고용 지표 서프라이즈는 이미 근데 이제 세미나를 통해서 많은 답을 주셨어요. 근데 이제 이것만 좀 메인으로 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우선 부탁드릴 수 있는지 첫 번째 질문으로 좀 가져가 볼게요. 뭐 일단 잘 아시겠지만 되게 놀랐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골드만삭스에서 제일 높게 추정한 게 30만이었고 시작 예상치는 18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8.7만? 근데 갑자기 이제 51만 명이 나오면서 네. 아마도 1월 통계가 인구 컨센서스가 좀 바뀌면서 워낙 잡음이 많은 데이터라 뭐 흔히 말하는 그런 외삽 데이터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했지만 실제로 나와버리면서 되게 좀 놀라긴 했는데 오히려 저는 좀 보셔야 될 게 한 달 한 달의 지표의 어떤 서프라이즈나 샥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지표의 방향이 어떻게 가고 있냐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애초에 베이직으로 돌아가서 고용지표 왜 보죠? 저희가 경제학자가 아니고 고용시장을 평가하는 사람이 아닌데 투자자 입장에서 고용시장을 보는 이유는 심플해요. 고용이 잘 되면 임금이 높아질 거고 임금이 높아지면 소비가 잘 될 거니까 저희가 고용시장을 보는 이유는 고용시장과 투자시장과의 연결고리는 임금이에요. 고용시장 itself가 아니라 고용이 좋으면 임금이 높아지지 않을까를 우려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임금 상승률도 뭐 둔화 흐름이 이어졌고요. 제가 되게 의미 있게 봤던 게 고용 창출 1등 섹터가 의외로 임금 상승률이 꼴찌란 이야기는 적어도 고용시장이 정상화되는 국면에서 생각보다 임금 상승 압력이 강하지 않다. 그렇다면 연준이 이것을 근거로 더 강한 침체, 혹은 더 강한 긴축을 가져갈 것 같지는 않고 다만 연초에 워낙 시장이 한번 쏠리다 보니까
연내 2차례 금리 인하까지 시장이 반영하고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조정의 여지가 생겼다. 동결이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희가 지금 연준에 대한 질문이 크게 두 가지거든요. 언제 인상 끝나? 라는 질문과 끝나고 나면 언제 인하해? 라는 질문 두 가지인데 이번에 나온 재료는 두 가지의 답변이 곧 끝나. 이건 바뀌지 않는데 다만 너희들 지금 연내 2번 인하를 프라이싱하고 있는데 이건 조금 조정하자. 이 정도의 데이터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사실 세미나를 들으면서 이제 관련돼서 이제 연구원님께서 해주셨던 말 중에 좀 기억에 남는 게 이제 비농업 고용 지표의 서비스 부문, 특히 이제 저희가 대면 서비스 주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오히려 고용을 좀 주도를 해왔는데 아까 이제 초과저축 수요에 대해서도 연결을 해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이제 하위 50%의 이제 초과저축 수요를 거의 다 사용한 사람들이 고용시장으로 유입되고 있다. 이러한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임금 상승 압력이 높아지진 않을 수 있다. 그것도 이제 이거에 대한 대답으로 같이 전 들었어요. 그렇죠. 최근에 브레이너드 같은 그러니까 연준 내에서 조금은 굳이 고용 시장을 크게 냉각시키지 않고서도 물가를 안정화시킬 수 있다라고 보는 분들의 뷰가 지금 고용 시장 밖에 있는 애들이 결국은 급해지면 들어올 거고 얘네들은 얘네들이 그러니까 갈급해서 들어온 거기 때문에 시장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강하게 금리 인상을 요구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1월 데이터가 그것을 조금 지지하는 흐름으로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관련된 해석을 본 것 중에 가장 좀 설득력이 있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드네요. 이제 두 번째는 사실 이거는 좀 두 가지 질문을 한꺼번에 좀 같이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방향성 자체는 사실 거의 확실한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이미 이제 동결하고 이후에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는 거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금리 인상 사이클에 거의 막바지에 왔다라고 이제 보고 계신 뷰인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그 방향성은 알겠는데 그러면 그 속도가 과연 지금 어떤 정상적인 흐름이냐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연구님의 뷰와 좀 반대의 상황이 연출될 수 있는 그러한 재료들은 어떤 게 있을까? 이 정도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굉장히 좀 롱뷰를 가져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초의 랠리의 속도에 대해서는 조금 과하다고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롱으로 간 것도 있지만 작년 연말에 의외로 금리가 좀 빨리 빠지니까 숏도 엄청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연초에 주식도 그랬겠지만 채권 쪽에서도 숏 커버가 엄청나게 들어오면서 금리를 빠르게 누른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이 정도 속도가 유지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일정 부분 기간 조정 형태를 가질 거라고는 봐요. 그래서 사실은 10년물 기준으로 3.40 밑에서 막 그거를 추격 매수하고 이런 전략, 미국 국채 기준으로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아닌 것 같다라고 보고 어쨌든 유럽이라고 하는 채권이 아직은 조금 더 비싸 보이는 나라에서 금리가 튈 때마다 차익 실현이 나올 텐데 그때마다 금리가 튈 때 매수하는 전략이 낫지 이럴 때 추격 매수는 좀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제 뷰의 리스크를 말씀 주셨는데 최근에 제일 고민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결국은 보조금이에요. 그러니까 제 뷰의 핵심 코어가 고용시장이 애초에 작년 미국 경제가 뜨거웠던 핵심이 아니라 과거에 미국 정부가 뿌렸던 엄청난 보조금이 저축으로 남아 있었고 이것이 지출로 회복된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반복될 수 있죠. 예를 들어 작년 11월 중간 선거 전에 캘리포니아 같은 데서는 가게당 $1,000씩도 인플레이션 보조금 이런 게 지급이 됐습니다. 가능해요. 내년에 미국 대선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한국 정부도 당연히 추경을 할 건데 이거는 뭐 세금 보전 형태일 거고 미국 정부도 만약에 그런 형태의 보조금 지급이 다시 나타난다고 하면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관함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브라질이 보여줬고요. 그래서 아마도 대선을 앞두고 또다시 정부의 지출이 늘어나거나 정부가 가게에 직접 보조금을 꽂아주는 형태가 될 경우에는 상당한 수준의 리스크가 발생한 거라고 저희는 봐야겠죠. 그래서 그 부분은 계속해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지금 고용이 상당히 좋았던 상황인데도 이제 소비 자체가 아직까지도 버틸 수 있는 근거를 찾자면 아무래도 이제 초과저축 수요가 남아 있었고 그거에 대한 그 메인은 정부가 뿌렸던 보조금 때문이었다를 이제 이전에 동향으로 정리를 해주셨는데 리스크는 이게 다시 한번 재현될 가능성 이렇게 이제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우선은
이 정도에서 저희가 시간상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청자로서 이제 들어보자면 크게 두 가지 이제 우리나라와 미국의 상황을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미국과 우리나라는 이제 방향성은 사실 동일하게 가져가고 있는 상황인 거고, 다만 이제 속도가 좀 다르다 정도로 이제 크게 타이틀을 가져갈 수는 있을 것 같다라는 저는 생각을 이제 했었어요. 우선은 채권 관련해서 사실 많은 투자자분께서 이제 질문을 주셨던 것들에 대해서 대부분 다 커버를 하신 것 같아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듣는 내내 좀 많이 재밌었습니다. 항상 인사이트를 주시는 세미나여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 NH선물의 이제 채권 세미나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분들께서 오늘의 세미나가 이제 투자를 하시는 데 있어서, 그리고 변동성이 상당히 큰 지금의 환경을 잘 버텨내시는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해주신 채권전략팀장 NH투자증권의 강승원 연구원님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